예전에는 서울이냐 아니냐 이렇게 봤다면 네. 지금은 어떤 거리보다는 어떤 시간의 시간의 개념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시간은 돈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로 눈을 좀 돌려보면은 그래도 저렴한 가격대가 있고 그 안에서 GTX를 이용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빠른 시간대에 갈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 보면 매매도 오르고 월세, 전세도 함께 오르는 시장인데요.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실수요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걱정도 좀 커지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시장 분위기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월세 시대가 도입했을 때 어떤 투자 기준이라든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월급은 부동산으로 받는다. 의 저자 조훈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훈입니다. 예. 오늘부터 월급은 부동산으로 받습니다라는 네.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 꼭 보면 꼭 읽고 네. 싶어요.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뭐 교수님은 월급을 지금 부동산으로 받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 회사 모델이 사실 임대 수익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은 사실 주택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주택 안에서도 뭐 저렴한 가격의 집을 전세금을 끼고 산 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팔고, 사실 그렇게 하는 방식을 부동산 투자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보면은 갭 투자 방식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 회사나 제가 지금껏 투자해온 방식은 갭 투자 방식보다는 월세 수익 투자에 가까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유지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을 받는 그런 형식을 띠다 보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과거에 갭 투자를 통해서 가격이 오르면 팔았다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도 임대 사업자로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월세를 받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월세도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한번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뭐 구독자분들께 네. 캐시플로와 관련된 그렇죠. 원래 서구에서 주된 모델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한번 속 시원하게 좀 풀어주시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뭐 시작에 앞서서 일단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좀 트리플 강세 시장이다라고 하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 왜 이렇게 트리플 강세로 가는 건지, 매매와 전월세가 같이 올라가는지 네. 배경이나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선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주택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아파트 시장 또 서울 시장으로 한정돼서 사실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매매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사실 그만큼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축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실제로 신축 물량이 부족하기도 한데 신축 물량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중고 물량입니다. 중고 물량, 거래 물량.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저 같은 경우도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본 적이 살면서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쉽지 않죠. 네, 네네. 대부분의 분들이 대부분 주택은 중고로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신축 물량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수많은 규제들로 인해서 중고 주택도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굉장히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집을 안 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빌려서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된다라는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 이 집을 또 사야 되는데 더 오르기 전에 사람들은 또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대출 규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매매에 있었던 수요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못 사니까 이제 임대 시장으로 넘어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세 시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즘 전세가 또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왜냐? 전세자금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잘 안 나오는 이유는 과거에는 전세금 받아서 전세금 돌려주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화된 부동산 거래 계약 중 하나였는데 이제 은행에서도 전세금 받아서 전세금 돌려주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생기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생각보다 쉽게 나오지 않고, 그러면은 이 집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월세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도 부족하고 전세도 부족한 상황에서 월세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매매, 전세, 월세 세 개의 시장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현상을 규제 지역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그럼 과거 상승장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세 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건 좀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과거 상승장하고는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과거의 상승장은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초저금리, 초저금리가 있었고 사람들의 이제 집에 대한 욕구, 사실 그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초저금리의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높은데 또 규제까지 풀어진 건 없고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했을 때는 규제도 더 많고 금리도 더 높은데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상황이죠. 과거의 저금리 때는 무조건 금리가 낮으면 뭐 아파트 가격 올라갑니다, 이렇게 단정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렇게 규제가 있고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있는 통화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은 굉장히 많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반대로 공급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격은 올라가는 상황이 들어서 보여지는 거죠. 앞으로 한국은행 총리도 금리를 2번 이상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규제도 계속 진행될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한동안 계속 이런 분위기가 갈 거라고 보세요? 규제 지역 안에서 아파트 대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지금 갑자기 풀어줄 리는 없거든요. 근데 요즘 주식시장 얼마나 좋아요. 네. 사실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정말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저만 못 보는. 다들 그런 포모 현상이 있을 거예요. 네, 저도 포모라는 걸 많이 네. 느꼈는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시장에 돈 번 사람, 캐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쨌든 대출 규제에도 자유롭게 비싼 집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 주택은 초고가로 점점 더 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저가 주택으로 봤을 때, 비규제 지역의 저가 주택으로 봤을 때는 심리적인 수요를 많이 받잖아요, 저희 부동산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특히 저가 주택에 같은 수요자들은 대부분 누구였냐 하면 다주택자들이 많았어요. 뭐 지방에 한 2, 3억짜리 되는 아파트를 서울에 2, 3억 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사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이 포트폴리오 구축 차원에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사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주택자 중과세가 이제 부활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것부터 조금씩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셨고, 그런 분위기는 지방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뭐 규제 정책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수요 억제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시장의 힘은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장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방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 이거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저희 경제학하고 딱 맞아떨어지진 항상 않아요. 보통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네. 그게 경제학의 기초인데, 부동산 시장은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행동 경제학에서 그거를 저는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선택을 해서 이익을 얻고 싶어 하는 것보다 내가 선택을 못했을 때 오는 그 실패감, 그거를 더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마치 제가 하이닉스를 못 사서 포모를 느끼는 것처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 같아. 근데 앞으로 공급도 없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계속 사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항상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도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어떤 규제가 있어도 뭐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의 부분은 좀 당분간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나 뭐 그 이유 혹시 있으세요? 우선 당분간이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갑자기 크게 상승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끊임없이 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지금 수요자들의 심리는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이유는 공급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불안한 거지 불안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런 시장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주택 가격이 떨어지려면은 사실 주택 시장이라는 거는 특히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다른 금융시장, 경제랑 같이 움직입니다. 경제가 확 발달을 했는데 부동산 시장만 갑자기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사실 전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경제에 큰 충격이 온다거나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대외 변수가 들어갔을 때 이제 주택 가격이 크게 출렁이게 되는데 그 사례를 봤을 때는 뭐 명확하잖아요. 뭐 IMF가 왔다, 리먼 사태가 왔다, 혹은 몇 년 전에 갑자기 미국에서 금리를 크게 올렸다.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왔을 때는 가격이 분명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을 하고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에 맞춰 가지고 주택 가격은 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한편으로 뭐 서울시장의 45%는 아파트지만 또 55%를 차지하는 비아파트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아파트의 월세도 지금 오르고 있어서 정부가 이런 비아파트 그 매입 임대주택을 11만 호 공급하겠다라는 대책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예, 이게 앞으로 그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뭐 도시형 생활주택을 더 늘린다라는 것도 발표를 했고요. 우선 정부에서 왜 그런 대책을 발표했느냐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아파트를 공급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땅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아파트의 대체제가 뭐가 있느냐라고 살펴를 보면은 사실 적은 대지 면적에 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억누르고자 하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또 그거를 또 매입 임대 방식으로 바꿔서 임대 수요도 그쪽으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단기적인 발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주택을 산다, 그 안에서 살고 있다, 혹은 돈을 주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딱 한 번뿐인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독립을 했어요. 그럼 1인 가구로서의 집이 필요한 거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2인 가구로서의 집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아이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가족을 형성하는 집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수많은 연령대가 있어요. 수많은 연령대가 수많은 주택의 형태를 원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공급을 하고자 하는 주택의 형태는 사실 그거를 다 충족시켜 줄 만한 공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1, 2인 가구에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1, 2인 가구에 대한 뭐 월세 부담률은 당장은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결국 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럼 교수님, 최근에 보면 네. 그 거래 상위량 그 지역들을 보면요, 네. 그 용인, 화성, 남양주, 의정부처럼 네. GTX 광역철도망 수혜가 우선시되는 그런 지역의 거래량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네. 신고가도 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우선 GTX가 우리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의 삶이 지역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어머니가 무슨 동에 살았으면 나도 그 동네에 살았고, 그 동네에 친구가 다 있고, 그 동네의 생활 환경과 인프라가 다 있었던 시대였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사실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들을 만나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지역에 대한 연관성을 잘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목적에 대한 연관성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출퇴근할 수 있는 곳, 서울의 중심지로 갈 수 있는 곳이 더 중요해졌는데, 그거를 서울 안에서 찾자니 너무 비싼 거죠. 예, 너무 비싼데 경기도로 눈을 좀 돌려보면은 그래도 저렴한 가격대가 있고, 그 안에서 GTX를 이용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충분히 빠른 시간대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TX 주변의 주택으로 이제 수요가 몰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서울이냐 아니냐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어떤 거리보다는 어떤 시간의 개념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시간은 돈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GTX가
교수님 봤을 때는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지형을 좀 바꾸는 좀 이런 계기가 좀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일정 부분의 어떤 역세권 위주로만 효과가 단편적으로 나타날 것 같으세요? 이미 충분히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GTX-A가 뭐 파주에 들어가잖아요. 파주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파주에 투자 시장에 가보면 파주에 GTX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가격은 다 오를 거다 막 이러면서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GTX-A가 달리기 시작했을 때 파주에 있는 모든 아파트 가격이 다 올랐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일부 지역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GTX의 특징은요, 일반 지하철하고는 약간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일반 지하철은 바로 옆에 역이 있고 바로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GTX는 신도시에 대부분 건설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지랑 GTX역까지 가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파트에 GTX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여기를 샀고 살고 있는데 막상 GTX가 뚫려서 GTX를 타보니까 GTX 타는 것보다 광역 급행 버스 타는 게 훨씬 빠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GTX가 어느 지역에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환호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 지역에 직접 산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GTX를 이용해서 서울의 주요 업무 권역으로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런 실제적인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개발 호재만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직주 근접이 더 잘 되는 곳에 산다거나 내 만족도가 높은 곳에 가서 사는 게 조금 더 삶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수도권 시장에서 네. 주요 있게 좀 보시는 어떤 그런 지역이 좀 있으신가요? 직주 근접이나 어떤 좀 연결성이 좋은 이런 지역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지역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안 보실 거예요. 제가 이런 지역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지역을 이럴 테지만 저는 좀 수도권 외곽 지역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깝게는 의정부 지역도 있고요. 거기가 GTX가 들어와서 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GTX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들을 좀 보기도 하고요. 서쪽으로는 일산 위쪽, 뭐 파주 쪽까지 보기도 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는 안산, 시흥 이런 쪽까지 보고 이 밑에서는 이천 그리고 용인 이런 쪽까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수도권의 외곽까지 좀 보시네요. 그렇게 외곽까지 보는 이유는요, 사실 신축 아파트는 별로 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신축 아파트 분양이 저희 부동산 폭등기에 많이 분양이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분양 가격이라는 거는 현재 가격보다 무조건 높게 책정이 되거든요. 미래에 오를 거를 예상하고 그 공사 기간을 감안을 해서 분양이 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되어 있어서 사실 그 가격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수요자들이 낼 수 있는 금액과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지역을 찾고 있는데 그런 지역이 바로 월세가 잘 나오는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외곽은 사실 GTX로 접근하는 부동산 입지적인 방식이라는 전혀 다른 입지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방에 있는 도시들도, 지방도 아니죠, 수도권인데 자족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출퇴근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고 심지어 뭐 공장지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안에서도 상업지대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수요 지역을 많이 요즘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도 쉽지 않고 전세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이니까 월세 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다주택자들은 그 집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계속 던지고 있으니까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데 월세 가격은 오르는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시장에서는.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지금 수도권 안에 있는,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안에 500세대 이상 그리고 가격 2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월세 수익률 5% 이상으로 뽑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5% 이상 되는 아파트는 200개 정도 있는데 그 안에서 되게 놀라운 거는 거의 10%가 넘는 아파트들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20년에서 30년 사이의 아파트들입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과거에 분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수요자들의 수요랑 저는 그런 시장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2부에서는 한번 이런 월세 시대 투자 기준과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